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홍일표입니다. 예, 지금부터 춘천국제물포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우리 자담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 자체가 기후위기와 물이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과연 물이 우리한테 친구냐 아니면은 참 이게 애니미 같은 그런 성격이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 김범철 교수님 참석 오늘 패널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세히 어떤 분이신 나와 있고 이정수 대표님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패널로. 그리고 김태훈 교수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지연 박사님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패널로. 예. 지금 이거 보시면은 지난 2020년까지 한 20년 동안 홍수나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하고 2020년 1년 동안의 인명피해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홍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기후위기, 홍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경우를 보면 뉴욕에 세상에 이런 비는 온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고요. 독일에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한 2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 경제 대국에서 비가 와서 200명이 죽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죠. 아시아 중국에서도 뭐 한 2년 연속 비가 엄청 왔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같은 유럽에서도 어느 한 군데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라 이 해수면 온도가 지난 60년 동안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는 폭염으로 산불도 발생을 했고요. 근데 금년을 보시면은 지구상에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거의 7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홍수 사진을 보시면 이렇고, 파키스탄이 아마 근대 역사 이래 최대의 홍수라고 합니다. 한 5년이 지나도 이걸 복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아직도 의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상 고온으로 해서 수증기가 증가하고 빙하가 녹아서 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루사 강원도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요. 서울에도 한 200mm 이상이 와서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재작년에 섬진강 지역에 500년 빈도의 강우가 왔었고, 그 당시 장마가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 근대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장마입니다. 금년 8월 달에 다 아시겠지만 강남이 이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비가 500년 빈도 비가 왔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24시간 최대 한 430mm가 왔는데 서울에서 온 역대 강우량 중 이게 최대 강우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신 것 같이 500년 빈도가 거의 5년, 10년마다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이 많아서만 문제냐?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취수장입니다. 낙동강 쪽에 취수장 돌인데 이렇게 녹조가 많이 발생해서 과연 이 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물로 농사를 지어서 재배한 쌀이나 이런 농산물들에서 많은 녹조의 이 독소들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진 굉장히 큰 다른 방면에서의 물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몰디브 대통령이 국가 장관들을 데리고 하는 회의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몰디브가 아마 조만간에 국가가 다 물에 잠길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몰디브를 못 구한다면은 내일은 런던이나 뉴욕, 홍콩이 니네도 역시 물에 잠길 거다. 근데 이 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를 이 사람들이 해왔느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몰디브 전체를 갖다가
옹벽을 세워서 나라를 보호하자 하는 내용도 있는데 결국은 그 돈들을 그럼 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케냐입니다. 케냐에는 사실 이런 만년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분하게 물이 녹아가면서 이제 이 물을 먹고 살고 있는데요. 홍수가 발생을 해서 한 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빙하가 녹고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이게 쭉 물이 조금씩 녹아가면서 하천으로 물이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빙하가 많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에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년 있으면 빙하가 더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그동안 케냐가 발생한 온실가스는 거의 뭐 평균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이런 인간들의 악행이라고 얘기했죠. 자연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한 70% 정도 되는 면적의 호수가 저렇게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엄청난 이제 환경적인 재앙이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환경 재앙 중에 하나를 지금 밑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그리고 김영철 교수님께서도 지난 20년 동안 춘천 물포럼의 역사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과연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춘천 물포럼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제도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하는 한계도 있지만 또 굉장히 다양한 물관리 주체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공동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성과도 이루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저희 좌담회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패널 분들 앞으로 좀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지금 쭉 발표드렸던 순서 중에서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또 최근에 이 지구상에서 발생한 이런 큰 홍수들입니다. 가뭄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뭐 지난 8월 달에 우리 그 강남 침수가 굉장히 큰 그 이슈였는데 이런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홍수 가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한양대학교 김태웅 교수님께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그 춘천 국제 물포럼이 20주년 맞이한 거를 축하드리고요. 매년 국가와 이제 지역사회 물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20주년 기념 주제가 댐과 지역사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홍일표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도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후 변화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강우에 이제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홍수가 나는데 저는 이 강우가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지만 이게 사고가 되고 재난이 되는 거는 어떤 약한 고리에서 이렇게 그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이 약한 고리는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저희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절화가 돼 있고요. 또 하천하고 댐이 또 분절화돼 있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저희가 물관리 일원화를 이제 실현화 시켰죠. 그거는 이제 수량 관리하고 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천 관리는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수 측면에서 보면 이 국가하천, 뭐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다 분절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부처도 소관부처도 환경부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자라는 뭐 관리의 편의를 위한 거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천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런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이런 홍수 관리가 어렵고 오늘 개회식에 또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설계 빈도가 달라서 합류부에서의 뭐 홍수량 또 홍수위 이런 것들이 불연속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류가 발생하고 제네지로 물이 들어가서 그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댐하고 하천하고 분자라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죠. 지금 저희가 춘천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춘천 상류에서도 댐이 있고 하류에 그 한강 이제 북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설계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 8월에 섬진강댐 남부 지역 홍수 피해를 봤을 때도 저희가 홍수 조절을 위해서 만든 댐 하류에 이런 피해가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댐에 대한 역할하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인 적이 있는데 이 댐 하류의 하천 관리하고 이상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댐 하류에서 심각한 피해를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댐하고 하천의 분자라 문제를 가장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유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문제, 그리고 댐하고 하류 하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 주체도 다르고 계획 수준도 다르고 또 유역의 홍수량 산정 또는 댐과 하천의 연계해서 홍수 해석하는 문제 또 지류 본류를 연계해서 수리 수문 해석하는 문제 이런 기술적 제약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역에서 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반드시 좀 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형 교수님. 지금 댐하고 하천과 이 유역 전체를 연계한다는 그 아주 이 장소에 시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희 진장철 이사장님 이쪽으로 그냥 자리를 옮겨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홍수와 이상 기후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태형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그 뭐 녹조 라떼 이제 이런 식으로 녹차 라떼 이런 식으로 나왔던 우리나라 이 취수원 지역에서의 그 녹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물의 그런 건강성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김범철 교수님께 한번 대안을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물 환경 문제에 가장 심각한 그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 환경 수질 관리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산업화 초기에는 이 유해 중금속이라든가 독성 물질을 막 배출하는 산업 폐수 때문에 환경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조금 발전하면은 유해 폐수는 처리를 하지만 그다음에 생활 폐수로 인한 생활 하수로 인한 BOD 증가, BOD가 이제 문제가 되는 단계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단계도 지나갔습니다. BOD는 거의 다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BOD는 수질 문제가 되질 않고요. 그 다음 단계 초입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녹조 현상입니다. 하수의 인이라든가 또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인을 얼마나 제거하는가가 이제 녹조 현상
저감의 핵심이 되겠는데 이제 그 단계 초입에 있고 우리가 아직 충분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 현상이 곳곳에서 많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좀 더 나아간다면은 다음 단계로 이제 녹조 현상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미량 유해 물질까지 처리하는 선진국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질과 수생태라는 개념이 요즘은 하나로 합쳐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관리하는 그 타겟을 수질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물 환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수질만 좋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수질뿐 아니라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동물들의 다양성, 건강성까지 함께 보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물고기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수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제방이라든가 뭐 토사 유입이라든가 보호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변형이 동물 다양성을 낮추는데 오히려 수질보다 더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질 관리라는 개념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라는 개념으로 이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수생태 건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제 그 수질 기준을 만들듯이 수생태 건강성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런 그 변화의 요인에 또 작용하는 게 뭐냐면 기후 변화, 이 수문학적인 변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하나 작용합니다. 지금 앞서 기후 강우량의 큰 변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가 안 오면은 강 하류에서 녹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강 하류에 있는 녹조는 다 떠내려가지만 대형 댐에서는 녹조 현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양댐, 대청댐, 뭐 안동댐 이런 데 보면 다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게 비가 많이 오는 해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유역에서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인위적인 요인에다가 더하기 이 기상 조건, 기후의 요인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관리 대상이 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범철 교수님. 다음은 지금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홍수로, 그리고 케냐나 몰디브 같은 곳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국가 존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특히 개도국들이 이런 홍수가 또는 사이클론이 태풍이 덮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나라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협력을 만들어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JH 서스테인 박지원 대표님께 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저희가 이제 전 세계 200여 개국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G10 정도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수준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한 5,000불 이하, GDP 5,000불 이하의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캐터고리로 그룹이 되어지는 국가들이 이제 뭐 한 100개국 정도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존에 저희가 어쨌든 그 미라클 오브 한 리버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수혜국에서 이렇게 공여국가가 되면서 어떤 저희 경제 사회적 발전을 공유하기까지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저희의 경험을 물과 결부시켜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그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속 가능하게끔 저희가 얘기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과 연결되게끔
어떤 심볼릭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까지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국제개발협력입니다. 이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여러 가지의 물 분야에서 캐터고라이제이션이 되어져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홍수라든지 기후 위기에 관련되어서 그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 지원이라든지,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뭐 숨은 자료나 수자원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쪽 국가에 셋업을 해준다거나, 거기에 관련된 지형학적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준다거나, 혹은 하천에 그 숨은 자료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강우량 계측기라든지 수문 계측기, 이런 것들을 셋업해주는 장비를 구축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어떤 맥으로서 지금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도상국이 어떤 이런 불확실한 기후변화의 양상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생할 수 있는 enabling environment라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정책 지원과 직결된 거버넌스 부분이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춘천국제물포럼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거버넌스의 장을 만들어주면서 역량 강화를 해주는 이런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한국과 어떤 개발도상국의 물 분야의 개발 협력이 조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 주고 있었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그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잘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어떤 코디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춘천에서의 경험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에서 소양강의 이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가두리 양식장의 철거 문제를 들고 나오셨듯이, 개발도상국에서도 자기들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나와서 그런 부분을 정책까지 연결시켜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맥락을 놓고 이제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춘천국제물포럼이 벌써 이제 20년이 되었다고 하시고, 저는 원래 물과 관련돼서 일을 했거나 이쪽을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춘천국제물포럼에 2006년부터 참여를 하고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춘천국제물포럼의 히스토리에서 2016년에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지원받아서 그 기금 아래서 아세안 10개국의 수재 강한 아세안 구축이라고 해서 10개국에 대한 국가 재해 현황에 대한 자기들의 자체적인 어세스먼트를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 그럼 이런 재해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대를 형성해야 할 것인지, 그런 지역 의제를 도출하는 부분을 춘천국제물포럼이 코디네이팅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춘천국제물포럼이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여태까지의 경험을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플레이스 안에 모여서 뭔가 그 이슈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포럼을 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무대로 끌어와서 주요 의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했듯이, 저희가 그러한 이런 춘천국제물포럼의 경험과 그런 지식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서의 정부와 지역사회 안에 대화 안에 끌어낼 수 있는 모델로 그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국제적인 협력 관계,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이런 그 이해관계자의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원 대표님.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정수 대표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20년 동안 춘천 물포럼이 굉장히 다양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포럼을 개최해 왔고 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내세울 만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족적, 실적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진짜 이거 힘들다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물포럼의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을 보시면서 이런 아주 좋은 거버넌스가 유지된다는 그런 측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와 그 우리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어쨌든 춘천국제물포럼의 지난 20년을 좀 리뷰해보고 그 리뷰를 통해서 또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아마 소장님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춘천국제물포럼의 지난 20년에 그냥 한 문장으로 키 센텐스라고 하면 거버넌스의 확장 또는 거버넌스의 확대, 확장에 기여해왔다. 이게 제가 보는 춘천국제물포럼 20년의 활동의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그 개회사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춘천국제물포럼은 지난 20년의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물 관리 의제를 사회적으로 제한하고 촉진시키는 것. 그다음에 또 물 관련 민간 활동들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또 물 관련 의제들의 사회적 지식 공유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실 거버넌스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춘천국제물포럼이 그 2003년에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2003년에 춘천국제물포럼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소양강댐의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하는 그 성과를 가지고 힘차게 진행시키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춘천국제물포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잇따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게 가장 단독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이 2000년대 가면은 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아마 우리 정찬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2012년부터 물 부족이 오게 돼서 18억 톤의 물이 부족해서 12개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게 수장기 장기 계획과 그다음에 댐 장기 계획에서 나온 화두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를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제까지 물 관리라고 하는 거는 정책 당국자나 혹은 지자체 정책 당국자 또는 물관리 테크노크라트에 의해서 주도되어 오고 그게 공급되어 오고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정책의 수혜자, 소비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200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의 물관리의 주요한 그 정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물이 부족하다, 물 부족 국가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유엔에서 지정한 한국은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왔는데요. 사실 그건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서 관심사가 사실 많은 시민들이 물에 대한 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긴 해요. 왜 물이 부족하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에 대한 관심사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데가 2000년대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물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의 장애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지지되어 왔던 측면에서 보면은 춘천국제물포럼의 시작과 사회적 물에 대한 관심이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됨으로 해서 그런 논의의 장들이 필요했고 또 그 논의의 장을 춘천국제물포럼이 충실히 해내 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난 20년에 춘천국제물포럼은 다양한 논의들,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물관리 의사결정에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지식의 기반 또는 자세, 교육, 체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 20년의 우리 역사 속에서의 성과를 그렇게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하나는 또 그게 춘천국제물포럼이 모델이 돼서 지역의 물 관련 여러저런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의 장들, 그러니까 경남물포럼, 충남물포럼, 광주물포럼 이런 형태의 다양한 지역에서 정례적인 혹은 단일적인 부정기적인 그 심포지엄이든 토론회든 이런 등등에 만들어지면서 춘천국제물포럼이 왜 어떻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실제로 춘천국제물포럼을 주도해 가고 있는 그 조직위원회의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참여하는 참여자 주체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인데 그건 결국 뭔가 하면은 물과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 의제를 사회화하는데 춘천국제물포럼이 대단히 기여해 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다만 우리 춘천국제물포럼이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이 논의는 할 때 이 논의의 결과를 가지고 액션을 조직하지는 않았죠. 그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춘천국제물포럼은 액션을 조직하지는 않는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지 않고 갈등의 양상들을 가져와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해결은 각자의 위치에서 해결하는 것들하고 미뤄놓은 거죠. 근데 그 미뤘던 표준보다는 춘천국제물포럼이 자기 위상을 그렇게 가져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향후 우리 춘천국제물포럼이 좀 나아갈 방향을 한 단계 더 점핑해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거버넌스, 물 거버넌스의 모델들을 좀 만들어내는 노력들,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가고 가져가는 거가 필요하지 않나. 또 그 모델들을 확산하고 글로벌 제3세계든 우리가 국제협력 관계에서도 그것들을 확대하고 확산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가장 중요한 춘천물포럼의 20년의 그 발자취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부나 또 물론 강원도와 춘천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정부나 이런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토론이 아니고 이 참여자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꾸려가는 이런 토론의 장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런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렇게 리딩하고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올 수 있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장들이 그 중간에 예산을 뭐 한참 지원받을 때는 활발하게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달리 넘어가고 그랬는데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물 문제 현안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 춘천물포럼이 20년 동안 어떤 한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32년 춘천국제물포럼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20년이다 20주년이다 하니까 춘천국제물포럼 30주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제 충분히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똑같은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리 춘천물포럼은 잘 나가야 됩니다. 잘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계속 이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드렸던 말씀은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홍수나 이런 기후 위기로서 이런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태훈 교수님 댐과 하천 연계에 있어 어떤 분조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런 재해 경감이라든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그럼 춘천 물포럼이 과연 끌고 갈 수 있는 뭐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역할이라든가 우리의 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교수님, 예. 네. 오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전에 저희들이 댐에 대해서 어떤 뭐 저는 이제 공학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치수 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생활 또는 그 댐의 이면에서 고통받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저희가 춘천 물포럼을 통해서 뭐 춘천하고 강원도에 중심으로 이제 거버넌스 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이 댐하고 그 주변 지역이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는데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댐의 그 미래 역할을 이 시점에서는 다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적인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 춘천 물포럼을 중심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작업들은 최근에 좀 여기 K워터 분도 계시긴 한데 소양강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같이 좋은 그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난 20년 동안 같이 댐하고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댐에 대한 인식을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바꿨으면 하는지를 추천 물품에서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 정책하고도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소수력 사업이나 뭐 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실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댐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 지역사회에 어떤 경제적인 베네핏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좀 더 이제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도 이제 이 녹조에 대한 그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그 오염원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이제 최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 수생태계에 대한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김범철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북한강도 끼고 있고 춘천은 그리고 댐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녹조라든가 수생태에 대해서 이게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춘천이 이런 물에 대해서 이런 녹조라든가 수생태에 대한 건전성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춘천 물포럼이 어떤 역할을 그러면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김범철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녹조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춘천시는 상당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녹조 저감을 위해서 그 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2008년 그 이전에 제가 그 연구 용역을 하면서 춘천시의 하수 처리장에서 인 제거율을 좀 높이면은 의암호의 녹조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춘천시에서는 그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해서 하수 처리장의 인 제거를 위한 설비를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인 제거하기 이전에 먼저 선진적으로 한 겁니다. 굉장히 앞장서서 인 제거 시설을 만들고 그 후로 의암호의 녹조 현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런데 이런 노력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본다면은 하수 처리가 아직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를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이런 단계로 보는데 지금 2차 처리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2차 처리까지 해서 BOD는 어느 정도 제거를 잘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3차 처리에서 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거한다고 해도 부용량호 기준인 그 인이 0.03mg/L가 부용량호 기준인데 그거에 뭐 10배, 20배 이렇게 되는 물들을 그냥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조 현상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감 대책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농담을 합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애기 좀 잘 보라고 하고 맡겨놓고 나갔더니 애가 사고 치는 거를 말리질 않고 보고만 있더라. 보기는 잘 봤죠. 네, 말리진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녹조 현상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녹조 현상이 생긴다고 걱정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 저감을 위한 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 인농도, 배출수의 인농도가 그 부용량호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오염된 물을 내보내는데 녹조 현상이 안 생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호수 내에서 어떤 수처리제를 써서 그 녹조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축산이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퇴비를 거쳐서 호수로 들어가서 대양댐에 이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과연 축산 총량 관리제 이런 거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규모가 적정 규모가 어느 수준인가? 우리가 과잉이 아닌가? 식량 그 안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확보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논의를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녹조 현상이 생기는 거는 많이 보고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농도를 매일 보고하고 비난은 하지만 그것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 물포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런 그 어떤 정책의 비전을 리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 현재의 좌표를 정확하게 보고 현재의 위상을 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런 토론회 장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어떤 또는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비전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에서 논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박지원 박사님께도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충분히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물 쪽에서 특히 그 개도국과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그러면 조금 그렇게 규모를 줄여서 우리 춘천 물포럼에서 이런 글로벌한 저희가 또 이제 우리가 또 춘천 국제 물포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글로벌한 액티비티를 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여를 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 춘천 물포럼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어떤 실천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 또는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나가야 될지 향후 10년을 놓고 본다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 박 대표님 말씀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 프로그램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 빌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개발협력 사업 안에서 사실 춘천 물포럼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정부는 정부의 저희 이제 국가 물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레벨의 전략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그 실행의 툴을 개발하는 부분이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진짜로 톱니바퀴처럼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춘천 물포럼이 충분히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어쨌든 팬데믹 시대라서 오히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미팅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만난다기보다는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웨비나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오히려 그 어떤 그 전선 뭐 이런 그 전력망을 타고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춘천물 포럼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 소양강의 폐 가두리 뭐 그런 그 캠페인을 했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거나 어떤 또 다른 지역 사회 안에서의 어떤 케이스 스터디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해서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역 현안을 이렇게 풀어갔었는데 지금 뭐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혹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이 이런 지역 사회의 현안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현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이던스도 해주고 혹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러한 장들을 좀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춘천물 포럼처럼 애뉴얼로 만들어도 좋지만 뭐 분기별로 만든다거나 해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프로그램 안에 거버넌스 빌딩의 요소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트랜스퍼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번 춘천 물포럼의 주제가 댐과 지역 사회이듯이 지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인프라를 축조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 관리도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춘천 국제 물포럼의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물이 갖는 의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으로 물이 어떤 그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워터 프렌들리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이 같이 동반될 수 있게끔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을 같이 동반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무브먼트를 춘천국제물포럼이 좀 같이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가이딩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존에 다양한 우리 그 도너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발협력 사업들 안에 이런 거버넌스 요소들을 우리 측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그 어떻게 여기를 어프로치 해야 될지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뭐 저희가 오늘 오후에 있는 세션에서도 보면은 저희 이번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굿 지속 가능한 댐 관리와 굿 거버넌스라는 그런 이제 세션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댐을 그냥 거의 전력 그 생산을 위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홍수나 가뭄에 대한 그 피해를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거버넌스를 전달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저희가 우리 이종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앞에서 세 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춘천 물포럼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물 쪽에서 모든 게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홍수와 관련된 재해 부분, 수질 부분, 그 다음에
개도국 협력과 관련되는 특히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향후 10년을 바라본다 하는 측면에서 그럼 춘천 물 포럼이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또 그 실천 방향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 한번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춘천국제물포럼 매년 이제 춘천 물 선언을 채택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해 당의 주제에 맞춰서 물의 보편적 가치를 선언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건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물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우리 춘천국제물포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리딩하는 공론의 주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런 그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거는 논의하는데 그 논의를 리딩해 갈 수 있는 사실은 춘천국제물포럼의 그 대표 의제가 좀 필요한데요. 이게 잘 되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편적 그 물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 익히 동의하고 그걸 춘천물포럼 물 선언을 통해서 표출을 하는데 춘천물포럼의 고유한 물 이념과 방향은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것들을 확산하는 것들은 오케이. 근데 춘천국제물포럼이 그 보편적 가치 속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 또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리딩 의제를 좀 만들어내는 거가 앞으로 향후 10년에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걸 통해서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국가나 국제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물 관련 이슈에 대한 민간 주도의 현실적 대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자임하는 역할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오늘 그 논의 주제가 기후 변화와 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기후 위기 대응에서는 요즘 그 정의로운 전환이 주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그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하는 그룹들이 사실은 청소년입니다. 근데 물 관련 우리 그 주요한 물 관련 국가 단위든 지자체 단위든 또는 뭐 유역 단위든 간에 물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에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형태로서 다양한 예당사자들이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장을 만들어서 제도화되어 가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실질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도 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소외된 주체들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청소년, 여성. 근데 우린 사실은 춘천국제물포럼이 지난 초기 아까 우리 그 박지원 박사 이야기한 대로 박 대표가 참여할 때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부터 우리가 물과 젠더와 관련돼 있는 의제들을 좀 논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논문 발표, 물 논문 발표 이런 등등을 쭉 지난 10년 정도를 해왔는데, 이후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젠더 이슈 부분은 대단히, 물과 관련해서 젠더 이슈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국제물포럼에서 그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의 주요한 사용자가 사실은 여성이고, 물은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라인에 여성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을 확대시키는데 우리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들의 물과 관련된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공론의 장에서 이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활동하고 또 그들이 또 교육되고 체험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후 우리 춘천국제물포럼이 나아갈 방향으로 좀 제시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청소년들과 젠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늘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도 해결 방안이 쉽지 않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는
젠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이 빠져 있다는 거 있고 또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 홍수나 가뭄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여성들이기 때문에 젠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 물포럼이 가지고 와야 될 물에 대한 고유한 가치 이제 오늘 내일 포럼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시간도 다 돼가고 그리고 여기 오신 오늘 패널 분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랩업하는 이런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사장님께 진장철 이사장님께 우리 오늘의 이 좌담의 이 패널 디스커션에 대한 그 랩업을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메모 꼭 해야 될 건 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대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춘천국 국제물포럼이 이 워터 가버넌스라고 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물 갈등의 해소를 그야말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재 과연 우리 사회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물 가버넌스라고 했을 때 그냥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물 가버넌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굿 가버넌스가 돼야 됩니다. 굿 워터 가버넌스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질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 당사자들의 그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다. 태도가 있어야 될 거다. 물민주주의든 어떤 것이든 소통이든 모든 그런 당사자들이 이 물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면 배려하는 대로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오고 사회와 사회의 이 문제점을 또 접점을 찾아 나갈 때 태도가 중요할 거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물 인식의 그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전제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는 의사결정의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틀. 과거에 정부가 하던 일을 이제는 민관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물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모든 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할 때 그때 모여서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물에 대한 인식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은 특히 이 사람이 아닌 물에 사는 생물들, 수생태입니다. 수생태와 관련되는 관점도 보태서 하여간 그 사실 춘천에서 춘천국제물포럼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우리 시장님도 오시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적어도 춘천 사람들은 물의 중심지로서 물의 허브로서 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시민들보다 주민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이해의 폭이 넓은 그런 물에 관한 그 특정 시민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노력도 좀 부족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런 노력을 좀 본받아서 결국 어차피 그게 댐이든 뭐든 간에 물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여러 가지 파행을 겪으면서 비근한 여가 그런 거죠. 볼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춘천국제물포럼이 지향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거에 하나 보태서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제가 이 국제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두고 사실 직접적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브라질리아 그 세계 물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춘천 국제 물 포럼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론자가 묻습니다. 그 세션에서 물었나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었나 어떻게 국가가 정한 그런 정책을 시민이 나서서 바꿔놓을 수가 있었느냐. 난 질문 자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앞서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는 정말 좀 아직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어깨 걸고 도와줘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춘천국제물포럼이 대외적으로 너무 하드웨어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혹은 시민사회의 그 어떤 사고의 전환과 또 시민의 힘을 좀 결집시키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지원이 가능할 거다. 아무튼 저는 오늘 그 이러저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춘천국제물포럼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앞으로 더 정리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부 우리 춘천국제물포럼의 공동조직위원장님이시고 실질적인 운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저희 생각 좀 보태서 앞으로 춘천국제물포럼이 적어도 2030년, 그러니까 2032년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때는 제가 없을 겁니다만은 그때 좀 달라졌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